그 다음에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앞에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강의를 하는데 외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듣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원래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알아듣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지문이 상당히 예민하게 출제가 되고 좁은 범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문이 상당히 예민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정답을 못 찾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문 과정에서는 조금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자꾸 어렵다고 그래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냥 어느 수준까지 알아듣나 이렇게 그 눈치를 보니까는 갈 때까지 가더라도 알아듣긴 하더라고요. 갈 때까지 다 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붙는 수준이 여기까지예요. 붙는 수준이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반복 이렇게 하면서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외워야 될 거는 자동적으로 외워지고 또 이 이해를 못했던 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쉬워지는 겁니다. 처음에 살살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지금 대부분의 과목이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과목은 워낙 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법령 및 실무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게 출발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지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의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가 별로겠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점점 좋아집니다. 시험 보고 나면 그 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잘하시네. 하늘을 찌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실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과목 점수를 커버를 해갖고 합격을 한 겁니다. 다른 과목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법령 및 실무는 공부를 별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오면은 제가 생긴 거 둘째치고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 인기 없는 거 감수하면서 그 시험에 붙는 수준까지 조금 수준 있게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11월 달부터 공부한 사람하고 1월 달부터 공부한 사람하고 실력 차이가 생기고 11월 달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지는 겁니다. 입문 과정에서 대충 쉬운 것만 하고 놀고 지나가면은 강의 들을 때는 웃고 즐기면서 좋았겠지만 1월 달에 딱 출발하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그 전에 공부한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렵게 한 거니까 어렵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듣고서 흘리세요. 잊어버리면 1월 달에 또 해주거든요. 또 잊어버리면 3월 달에 또 해주고 또 잊어버리면 5월 달에 또 해주고 그래서 완전히 법령 및 실무는 세뇌 교육입니다. 알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알 때까지 계속하면은 언젠가는 알겠지. 그래도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오면은 개인과외까지 해준다고 했죠.
아, 진짜 해줘요. 근데 시험 볼 때쯤 돼서 저한테 법령 및 실무 점수가 안 나와서 저한테 과외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면 사무실로 오십시오. 하면은 오시는 분 없어요. 그동안 참고 들었기 때문에 법령 및 실무는 다 궤도에 올라선 겁니다. 다른 과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법령 및 실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법령 및 실무 저한테 과외를 받느니 다른 과목에서 점수 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니까 너무 이렇게 이 내용이 어렵다고 짜증내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잊어버리면 또 해드릴 거니까. 나중에 한 6월 말쯤 하나 법령 및 실무를 시험에 나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만 쫙 하면 몇 시간 걸릴까요? 딱 8시간 걸립니다. 8시간 걸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8시간 분량을 전부 다 무료 특강으로 해갖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도 법령 및 실무가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 됩니다. 8시간 돌리면은 2개월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 세네 번 정도 반복하면은 모르는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및 실무가 어려웠는데 3, 4일 정도 시간을 잡아갖고 이것만 계속 돌렸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확 트이더래요. 늦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 적응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요거를 무료 특강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유튜브로 넣을 계획입니다. 유튜브로 넣어서 전국에 쫙 뿌리는 거죠. 일단 합격을 해야 되니까. 제 수입이나 이 개인 인기나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일단 합격을 해야 되니까 법령 및 실무가 점수가 나와야 수월하게 합격하지 법령 및 실무에서 점수 안 나오면은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과목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재밌고 그럴지 모르지만 재밌는 건 아니에요? 법령하고 공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재밌습니까? 거 봐요. 대답 잘 못하잖아.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공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재밌어요? 다 재미없어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지금은 공법이 더 재미있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바뀌고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 공법 때문에 상당히 짜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잘 모르겠고 또 모의고사 보더라도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부족한 점수는 법령 및 실무에서 올려갖고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공법이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게 시간이 지나면 법령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30회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은 자기 점수를 알 수 있죠.
그 점수를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점수를 딱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법령 및 실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87.5. 90점 이상 맞은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87.5인데 나머지 2차 두 과목은 전부 다 60점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법령 및 실무 87.5면은 다른 과목 그 점수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러면 법령 및 실무 때문에 합격한 거죠.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게 법령 및 실무 때문에 합격했다고 귤을 3박스를 보내줬어요. 3박스를 보내줬는데 제가 지금까지 평생 먹었던 귤 중에서 가장 맛있는 귤이었습니다. 저는 귤이 그렇게 맛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상표가 뭐라 그러더라?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달에도 시험에 붙는 수준으로 조금 이렇게 수준 있게 강의를 할 거니까 짜증내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습복습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서 흘리는 거예요. 듣고서 흘리면은 또 해주고 또 흘리면 또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 방법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이 방법을 고수해왔는데 그 공인중개사 그 시험 공부 중에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학원은 경쟁 시스템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잘못 없으면 저쪽으로 옮기죠.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쪽으로 또 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쉽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 방법이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밀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 이 방법을 고수하는 겁니다. 해제 등의 신고. 옛날에는 이 해제 등의 신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이었었는데, 반드시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87페이지 제일 밑에 새로 도입된 내용이니까 법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의 2.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 거래 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가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규정이 새로 첨가가 된 규정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 왜 의무사항으로 바꿨을까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게 이슈죠. 또 이 오르는 이유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호가만 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가가 오르는 이유가 결국은 분유회 같은 데서 이 담합을 해갖고 시세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개업공개사에게 압력을 행사해갖고 가격이 오르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3-3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또
개업공사들이 담합을 해서 올린다. 이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3-3으로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을 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요거를 악용을 해서 올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올리게 되냐면은 11월에 10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1월에 10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리고 12월에 해제를 했습니다. 12월에 해제했으면 해제 등의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해제 등의 신고는 안 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돼 있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그 내용에 거래 가격은 10억이죠. 해제됐는데 이거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신고한 가격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에 다시 요게 11억에 매매를 했다고 거래 신고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한 내역에 11억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아파트 시세는 11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 11억이 되고 12억이 되고 가격은 계속 오르죠. 해제 등의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는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거래가는 그대로 10억, 11억, 12억 계속 오르는 거죠.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가격이 거기에 11억으로 돼 있으면 그 아파트 시세는 그냥 11억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표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12억이 되고 13억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놓으면 이 또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제 등의 신고를 임의사항에서 이거를 강제사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강제사항으로 바꾸면 해제 신고가 되면은 이거 지우면 되죠. 근데 지금은 해제 등의 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이니까 신고 안 하면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제 등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 법을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에 이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 또는 개업공에서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이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관청에서는 해제 등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해제 등을 한 경우에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제 등의 이 방법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국토교통부령이 나오진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입니다. 검증에서는 세 사람을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 검증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운영행위에 따른 사람은 누구?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 체계를 만들어 놓고 검증을 하는 사람은 누구? 검증을 하는 거는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를 해준다? 세무관세의 장에게 통보를 해준다. 그러면 세무관세의 장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틀린 지문이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X자로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검증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람은,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에서 검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1페이지의 부분은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 내용의 조사 등은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101동이고 102동입니다. 둘 다 901호예요. 101동 901호, 102동 901호. 101동 901호가 요게 아파트 값이 많이 이제 뛰었으니까 9억에 매매를 했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102동 901호가 10억에 매매를 했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그러면 한 달 만에 10% 이상이 오른 거죠. 부동산 가격이 한 달 만에 10% 이상이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전에는 문제가 됐던 게 다운 계약서예요. 다운 계약서. 옛날에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국회에서 이제 장관 청문회하고 그랬을 때 그 다운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에는 뭐 그냥 인정해 주지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들한테 따집니다. 옛날에 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세금을 포털하셨습니까? 그러면 장관 후보자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어휴, 대단하시네요. 이제 한 번 딱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와이프가 한 거다. 이게 아주 나쁜 놈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관행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세련된 대답이 된다고 했죠. 그만큼 옛날에는 다운 계약서가 성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자가 도입이 됐어요. 이 이후에는 이제는 업계약서가 유행을 하는 겁니다. 업계약서. 그러니까 가격을 높여놓는 거죠. 가격을 높여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되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죠. 양도차익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업계약서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랐다고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를 받고서 이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신고한 층에서 보기에는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 거예요. A가 B에게 10억에 매도를 했다고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고한 층에서는 공문을 보내갖고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문을 보내서 조사할 수 있고, 또 거래 당사자에게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억에 매매를 했으면, 10억에 매도를 했으면 이 B는
B는 A에게 10억을 준 거죠. 10억을 줬는데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는 그러면 B, 너는 10억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10억을 줬느냐?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팔았는지 아니면 예금을 깼는지 융자를 받았는지 제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A는 그러면 너는 이 받은 10억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예금으로 있느냐?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해서 망했느냐? 망한 것도 다 근거가 나오죠.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샀느냐? 그러면은 원래 9억에 거래하고 10억에 거래했다고 업계약서를 쓴 사람은 이거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얼른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B가 A에게 10억을 주고 1억을 돌려받으면 될 거 아니니? 말 된다 안 된다? 되는 것 같죠? 근데 부동산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냐면은 그러면 제 통장에 딱 10억만 넣어줄래요? 내가 받자마자 곧바로 줄게. 넣어줄 거야 안 넣어줄 거야? 안 넣어줄 거지? 그러니까 10억을 주고 1억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입증을 못하면 10억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거짓 신고죠? 그럼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이렇게 이제 쭉 마련을 해 놓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문제 중에서 293페이지 문제 있죠. 예제 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하셨나? 딱 한 문제만 살펴보겠습니다. 1번 293 예제 문제 1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예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 밑줄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X. 원래 30회 시험 볼 때는 60일이 맞았어요. 지금도 60일이 맞아요. 아직까지 30일로 개정된 거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일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거래 당사자 밑줄을 쳤잖아요. OX? X.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해 있죠.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개업공예사가 매매를 중개를 해준 경우 그럼 이거는 개업공예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있죠. 그러면 누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개업공예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X죠. 2번 소속공예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X. 그러니까 소속공예사도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리할 수 있는 거지. 소속공예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건 아니죠.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러니까 국가 등이 되는 거죠.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X. 개인은 신고 의무가 없고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4번 거래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 제한하는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규제 X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는데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5번 매매 대상 토지 중
이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조건 동그라미 치시고. 조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는 사항 9가지 중에서 제일 끝에 2가지 있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되는 사항. 첫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조건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294페이지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뭐 유의사항하고 작성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앞면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왜 안 외워도 됩니까? 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은 시험에 나오는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가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서식이 3개가 있는데 이 서명 날인 설명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확인설명서. 이게 3개 서식만 서식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되고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이 서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드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부동산거래 신고에 드는 내용이 9가지가 있었죠. 9가지를 기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서식이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9가지를 기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서 특징 있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특징 있는 부분 딱 2가지를 동그라미 칩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국적 찾았어요? 국적.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 인적사항란 오른쪽에 보면 국적이라고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매수인란에 보면은 국적 말고 그 밑에 보면은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이렇게 나오죠. 그거만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2가지가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뭘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을 특례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신고하는 것을 2번이나 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했죠.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뭘로 통합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내국인 걸로 통합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을 특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뀌면서 이 2가지를 첨가시킨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이 2가지를 첨가시켰기 때문에 요거 2가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유의사항과 작성 방법이 있죠. 유의사항 중에서는 5번만 동그라미 치시고 5번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에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몇 가지예요? 아까 3가지로 했었죠.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계약. 두 번째, 부동산의 공급계약. 세 번째,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 이렇게 있죠. 요거 3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거래상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 여기서는 2번, 3번이죠. 2번, 3번인 경우에는 이거는 부가세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에 거래 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그러면 그 외에 거래 대상은 뭐예요? 이게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되겠죠. 여기서는 부가세를 어떻게?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그래서 이 이상 중에서 5번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문제를 만들 때는 두 개를 이렇게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성 방법. 이 작성 방법이 원문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이 작성 방법을 많이 읽어두시면 됩니다. 많이 읽어두시는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만 표시를 해주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는 7, 8, 9, 10입니다. 7, 8, 9, 10. 그것만 왼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별표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식까지 살펴봤고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전부 다 끝난 거냐? 그건 아니고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333페이지로) 갑니다. (333페이지) 거기 보면은 벌칙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벌칙을 거기다 종합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과태료 해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이렇게 해놨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그러니까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신고를 하면은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죠. 3천만 원이 과태료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란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1번하고 2번이 이번에 새로 첨가가 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이 과태료 처분 사유 5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업공예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예세에게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갖고 개업공예사가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들으셨어요? 개업공예사가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개업공예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예사에게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갖고 개업공예사가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요구한 놈이 더 나쁜 놈, 신고한 놈이 더 나쁜 놈. 이 둘 다 나쁜 놈은 그래도 골라보면은 요구한 놈, 신고한 놈. 예, 초보 때는 전부 다 요구한 놈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충분히 하면 신고한 놈으로 바뀝니다. 신고한 놈으로 바뀌어야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이 우매한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인 개업공예사한테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는 이 개업공예사에게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개업공예사가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신고한 놈이 더 나쁜 놈이죠? 신고한 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요구하거나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한 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에 위반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이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재 규정, 과태료 처분세유 항목이 3개.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근데 뭐 지금부터 이거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제재 규정에 과태료 처분사유가 이렇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거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예사에게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갖고 개업공예사가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 요구한 놈이 더 나쁜 놈, 신고한 놈이 더 나쁜 놈. 신고한 놈이 더 나쁜 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놈은 거짓으로 신고한 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한 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가 되거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이 과태료.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이 과태료.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입문 과정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이 이제 중개 실무 파트가 나오는데 중개 실무는 법령 및 실무에서 독자적으로 치고 나갈 수 없는 파트예요. 왜 독자적으로 치고 나갈 수 없는 파트냐면은 중개 실무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법정지상권 어디서 배워요? 민법에서 배우죠. 분묘기지권 민법에서 배우죠. 묘지관계.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이죠.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이죠. 부동산 실명제 민법이죠. 경매 공매 민법과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중개 실무 쪽은 전부 다 다른 과목과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농지법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농지법은 부동산 공법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해당 과목이 주가 되고 여기는 보조입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색깔은 틀려요. 해당 과목에서 나오는 이 문제 색깔하고 중개 실무에서 나오는 문제 색깔은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에서 배운 내용보다 중개 실무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과목에서 먼저 이렇게 배우면서 이게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입문 과정에서는 하지 않고 1, 2월 달 과정부터 하게 됩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2월 달에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